오늘 제100만 성남시대 포럼 사회를 맡은 김대중재단 성남시지회 사무국장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식순에 따라서 간단하게 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모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만 성남시대 포럼 양호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남시의회 강보원 전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병욱 전 의원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성경 의원님 계셨는데 어디서?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시 호남형의 신한국민회 박종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사단법인 청래대재단 임진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우리 강보원 전 의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인원도 좀 적고 앞으로 많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제목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재단 배방순 지회장님은 제일 잘 아는데 또 다른 데 행사 때문에 가 계시고 좋은 이야기를 한 말씀 해주셔서 사회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는 덕담도 아니면 또 악담도 같이 섞어서 하면 재미가 있어. 성남시에 돌아다녀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저수장 대책을 위한 무언 어쩌고 저쩌고 했었고. 그런데 아까 우리 박성채 회장하고 이야기를 간단히 앉아서 했는데 사회를 짊어지고 가는 본받을 만한 사람들은 얘기를 안 나. 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라. 그런데 배울 것은 아까 얼른 이야기 들으니까 가만히라 데리고 다니고 이건 악담이요. 제가 성남서 산 지가 40년 됐습니다. 내 고향이 전라도 영광인데 영광 촌놈이 성남 와서 많이 출세를 했죠. 이게 이제 제 덕담인데 그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바람에 시의원 배지를 3번이나 차봤고 성남시의회 제2대 전방위 의장도 좀 해봤고 성남을 좀 잘 알기는 합니다만은 요새 보니까 성남같이 좋은 동네가 없어. 대한민국이 물난리가 나서 저 난리를 치는데도 성남은 하나도 사고가 없어. 얼마나 좋은 동네입니까, 이 성남이. 제가 이제 한참 잘 나가는 오성수 시장님 하실 때 제가 성남시에 의장을 했습니다. 그때 해놓은 것이 공사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돈 올라오면 의원님 계시니까지만 방매에 쳐서 승인해주면 오성수 시장이 집행을 하는데 갖다 놓잖아요. 공사해놓은 게 우리가 범람을 했느니 물난리가 났느니 산이 넘어졌느니 무너졌느니 그때 그만큼 깔끔하게 오성수 시장이 저는 지금 반대의 정당에서 일을 했습니다만은 참 일을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성남이
그분이 시장님을 하면서 다른 분들도 일을 많이 하셨지만 성남서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완벽하게. 그냥 욕을 많이 먹어. 근데 그때 당시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어. 욕 안 먹으면 일 못한다. 욕 먹어야 이러지, 욕 안 먹고 일 잘하는 놈 봤냐?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야, 욕을 먹어야 일을 한다? 그러면 욕 먹은 사람들이 일 많이 한 사람은 참 많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분이 성남서 일을 참 열심히 잘했다. 그 뒷받침을 해준 저도 보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성남에 사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 좋은 성남 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발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병욱 의원님 모시고 축사를 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용기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원외위원장 워크숍이 있는 날인데 양호 집행위원장님한테 약속을 한 채로 거기를 못 가고 여기 왔습니다. 우리 강본 의장님 선거 때 문자로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 8년 하면서 참 안 되는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양극화. 정말 해결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저출생, 세 번째가 국가 균형 개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인 것은 분명한데, 그리고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목표를 갖고 국정 과제로 놓고는 있는데 정말 부처하고 국회하고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성과가 나지 않는 대표적인 주제가 그 세 가지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주제에 관련돼서 예산은 또 엄청 투여를 하고 있죠. 우리 양호 집행위원장님이 머릿말에 쓴 글을 보니까 2008년 이후로 380조가 투여된 부분이 바로 저출생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인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어느 것 하나 해결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 경제 환경을 교육을 비롯한 모든 환경을 대전환하지 않으면 정말 출생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수단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사실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여야 또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전원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이래서 정말 국가 전체적인 위기의식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되는데 그런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다. 이런 자성의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출생을 극복을 해야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오늘 발제하신 교수님이도 그런 글이 얼핏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고성장, 고출생 시기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 그리고 그 어떤 사회 구조 그에 따른 국가 정책을 이제는 저성장, 적정 출생이라는 표현을 쓸지 저출생의 표현을 쓸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또 현실을 인정하는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리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글로벌 국가 경쟁이 치열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과 국가 경쟁력을 우리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뒷받침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인구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개방 경제와 이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글로벌 시대가 아니라면 우린 내부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을 우리 금방 인정을 해버리면 그런 현재 글로벌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치가 너무나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저성장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저성장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런 또 우리가 악순환을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저는 그 노력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이면서 또 누구나도 아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발상들이 정책화되어야만이 이 저출생이 극복이 되지 지금까지 해왔던 예산을 조금 더 준다, 조금 더 바꾼다 이런 거 갖고는 저는 현재 고착화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사회문화적 환경을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민청을 신설한다든지 정 안 되면 뭐 안 그러면 건강한 정자와 난자 은행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젊은이들의 경력 단절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후에 출생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종교계와 협의를 하고 또한 우리 그동안의 유교적 문화를 갖고 있는 부분을 잘 대화를 통해서 절충화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좀 더 우리가 혁명적이고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저는 현재 저출생 극복은 너무나 어렵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습니다. 우리 국회에도 보좌진들이 많은데요. 다 총각이에요. 35세 미만. 우리 보면 다 결혼 안 한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정책 한두 개가 바뀌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혁명적이고 아주 발칙한 상상이 동원돼야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편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 인정하는 속에서 우리가 좋은 대안이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연구를 하는 오늘 좋은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려운 걸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백만 성남시대 포럼 양호 운영위원장님께서 개회 및 환영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만 성남 시대 포럼 운영위원장 양호입니다. 사실 장마 폭우 속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사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지역의 역할과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의 장을 열까 합니다. 특히 바쁘신 시간 중에도 참석하신 김병욱 경기도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임진철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0.72명으로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 특례시로서의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성남시도 재개발 등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인구수 정체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의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해야 하는 과제와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포럼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성남시와 시민사회 차원에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적절한 접근 방안이 나올 수 있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의 공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장마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의 평온한 삶의 공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 불참하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강연 맡아주신 우리 임진철 이사장님은 현재 직접 민주마을 자치 전 국민의 상임위장을 맡고 계시고요. 사단법인 청년대재단 이사장님을 맡고 계시며 한국생태마을 공동체 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그 저출생 대응 담대한 혁신 플랜과 지역 역할을 주제로 우리 임진철 이사장님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탄산을 옮길까요? 뭐 그냥 해도 된다. 이미 뭐 양호 그 집행위원장님하고 김병욱 의원님께서 이미 뭐 하실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주어진 시간에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저출산, 저출생, 뭐 초고령화, 지역 소멸 이 얘기하면 다들 공감하는 이야기죠.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엄두가 안 난다는 거야. 엄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땜질 처방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근본적이고 아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새로운 문명 전환의 흐름까지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해법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발상의 전환이 안 되면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연방 수준의 자치분권을 추구하는 우리 성남 백만시대 포럼이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강연 부탁에 그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야, 연방 수준의 자치 분권 이런 얘기를 하는 단체가 쉽지 않은데 참 이게 좀 근본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는 포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 제목도 저출생 대응 담대한 혁신 플랜과 지역의 역할 이렇게 좀 제목을 잡아주세요 하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결국 아주 근본적이고 담대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 이게 세 개가 겹쳐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저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초고령화 문제까지 한국이 유례없는 정도 이게 양수겹장으로 이렇게 딱 부딪혀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는 얘기죠. 이게 마치 우리는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면 그건 군사적 핵폭탄이죠. 근데 이게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소멸 문제는 사회적 핵폭탄이라는 거죠. 근데 군사적 핵 문제야. 이게 핵이라는 게 있으면 전쟁이 오히려 안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공포의 균형 때문에. 근데 이게 사회적 핵폭탄은 그냥 우리가 우리가 빚을 지면 잠을 자도 계속 이자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회적 핵폭탄의 저출산, 초고령화, 이 지역소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진행이 돼버리는 거죠. 이걸 그렇기 때문에 마치 달리는 자전거를 탈 때 바퀴가 고장 나면 바퀴를 갈아 끼우면서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을 한번 보자. 원인을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대략 보면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국가 균형 발전이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수도권 일극 체제로 돼가지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오죠. 그래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올라오는데 이게 소위 둥지가 보금자리가 워낙 비싸니까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괴로운 이야기인데 30년 전에 농산어촌이 공동화되면 지방이 무너지고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 서울도 망한다. 이런 경고음을 이미 30년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사회에 3대 마피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동산 투기 마피아, 그다음에 에너지 마피아. 이 에너지 마피아라는 게 뭐냐면 이게 분단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비밀로 돼 있어요. 소수의 아는 사람만 돼 있고 에너지를 장악한 분 몇 개, 6대 재벌밖에 없어요. 에너지 북한에서 이게 공격 때리면 에너지 문제를 제일 먼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벌들이나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딱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리백 같은 거 수출이 망가지는데도 원자력, 석탄, 석유, 원자력 이런 기존의 그런 에너지 마피아들이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아리백 이런 문제를 하여튼 가능한 그동안 해 먹었던 분들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묻히고 싶은 거죠. 근데 마찬가지 수도권 일극체제도 소위 부동산 투기 마피아라는 이 거대한 집단이 결국 국가 균형 발전을 계속 차단해 왔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언제까지 두고 보겠냐? 근데 저는 솔직히 요새 이제 메가시티라는 얘기가 나와요. 메가시티. 이 메가시티라는 게 그렇습니다. 농산업촌이 다시 되살아나고 지역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자치 분권 체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차피 농산업촌 지역 죽을 거니까 그 자원과 이런 걸 쫙 대도시를 끌어들여가지고 거대한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부동산 토건업들의 엄청난 이익을 또 한 번 먹겠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으로 새가 길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좀 미리 얘기하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프랑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도 25년 전에 파리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몰려가지고 초과밀화 문제 때문에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 듀얼 라이프 정책이라 해가지고 이 파리 시민들이 농산업촌에 집을 하나 가지면 그 집을 져줄 때 대출도 해주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하면 빌라도 져주고 이렇게 해서 부지역 살기 정책을 굉장히 펼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대구 경상북도가 그런 추진을 좀 하고 있는데 서울에 가진 사람 우리나라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소멸지구에 집을 가지면 1가구 2주택에 안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정책을 서서히 펴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작가나 예술가나 그다음에 이제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굳이 파리에 살 이유가 없어요. 파리에 하루 이틀 있고 나머지는 농산업촌에 제 세컨하우스에 가서 거기서 글도 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살아도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파리가 시민들이 많이 빠져나가지고 꿀렁꿀렁꿀렁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아파트 대규모 단지에는 1층은 파리 정부가 아예 1층에 있는 아파트를 사버립니다. 사서 양로원 1층에 만들고 그 다음에 공동부엌 만들고 이런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마을로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남시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계속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남시에 있는 건물들이 아파트나 이런 경우 이제 꿀렁꿀렁해지면서 좀 빠지면 아예 1층 같은 경우는 다 모조리 사가지고 아마 시의회가 그런 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1층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동부엌, 영화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 노인이 안심하는 노인 안심 행복마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걸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가 이제 풀린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1급 체제가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청년들이 서울에 와 보니까 일자리 때문에 서울에 왔어요. 근데 집을 살 수가 없고 둥지가 보금자리가 없어지니까 이제 결혼하고 뭐 연애할 엄두치 않는 결혼할 엄두치 않는 결혼하고도 애 낳을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결혼 뭐 안 하는 거죠. 뭐 동물들도 그런다고 그래요. 동물들도 경쟁이 치열하면 새끼를 안 낳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남기 생존 경쟁하는 거죠. 동물도. 그러니까 사람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면 애를 낳지 않고 자기 생존 경쟁에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죠. 물론 이것도 있어요. 고학력 사회가 되면 특히 여성들이 고학력이 되고 자기 사회적 자아실현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애 낳는 것보다는 자기 사회적 직업적 성취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그 일반적인 선진국화 될수록 출생률은 낮아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게 한국의 문제는 너무 급격하게 저출생 저출산이 되고 초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니까 이게 거의 이 두 개의 위기가 양수격장으로 겹쳐가지고 거의 사회적 핵폭탄 수준으로 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려면 근데 우리 같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프랑스도 25년 전에 이런 걸 겪었어요. 그 겪어서 프랑스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프랑스는 이제 5개 정도 그 조치를 잘 하고 그것이 성공해가지고 오늘날 프랑스는 그 저출산, 초고령화, 지역 소멸 3가지를 한 큐에 해결한 아주 모범국가로 됐어요. 그렇다 해서 프랑스가 뭐 지상 낙원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이 저출산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은 프랑스가 그걸 아주 잘 극복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주 다단계 그 보육수당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저출산 수당을 보면 직접 현금 지급률이 47%밖에 안 되는데 그 프랑스는 67%예요.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 정책 한다고 해놓고 뭐 중간에 뭐 어린이집 주고 뭐 주고 이렇게 다 주다 보면 중간에 시체말로 띵겨먹는 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예 그런 행정 절차 최소한도 필요한 거 빼놓고는 다 직접 수당을 다 줘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보육수당이 일단은 임신을 내가 했다라고 동부상원에 신고하면 그때부터 임신수당 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 가기 전까지 그 보육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은 프랑스는 무상교육되어 있습니다. 4년 동안 다 대학을 무상 다니니까 이 교육 문제가 소위 우리나라 또 하나 있어요. 저출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교육 때문에 등골이 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그 대학을 그 국공립 통합을 하자. 그래가지고 무상교육 한번 해보자. 그거 해봐야 뭐 3조밖에 안 된다니까. 이거 뭐 우리 여기서 저기 성남시장을 했던 우리 이재명 당 대표께서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에너지 마피아들이 어떻게 그 돈을 갈취를 하는지, 부동산 투기 마피아들이 어떻게 돈을 갈취하는지, 금융 마피아들이 어떻게 돈을 해외 유출하는지 이게 다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그 대학을 무상교육 해버리면 무상교육을 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교육이 다 망해요. 그러면 저출생을 극복해야 되니까 사교육을 살려야 되니까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국민 공론화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하면 계속 사교육하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을 계속 삶아요. 로비를 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치인들, 시민사회, 뭐 종교계, 뭐 다양한 뭐 이런 뭐 해당 그 중앙부처나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헤쳐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다단계 보육 수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프랑스는 단기적 해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프랑스가 옛날에 식민지 시절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뭐 중동 아랍이나 아프리카 중에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민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민 오면 막 보통 8명, 9명씩 나버리니까 단기적으로 인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저출생 율이 굉장히 현저히 낮아진 거예요. 두 번째 굉장히 그것도 큰 프랑스가 저출산을 상당히 극복한 요인이 한 두 번째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문제는 나중에 뭐 똘레랑스라는 프랑스조차도 급격하게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한 뭐 20, 30년 성장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한번 프랑스가 큰 어려움에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민국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걸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한국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한국인이 되도록 만드는 정책을 써야지 단순히 그들을 데려다가 허드렛 노동이나 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인구 정책을 써버리면 나중에 큰 사회적 폭동이 일어날 그런 소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인구 정책을 그런 식으로 사회적 이민을 받을 때 굉장히 우리가 같은 외국에서 온 형제, 뭐 같은 형제 시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히 노동력 따먹기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건 나중에 사회적으로 큰 뭐 내란 수준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비혼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는 자녀에 대해서 결혼하고 결혼한 사람과 똑같이 사회복지적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애비 없는 자식이 그래가지고 홀터 아동복지 프로그램 지금도 해외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빨리 이 문제 법 제도를 정비해서 정말 이제 비혼 자녀나 결혼한 사람이나 애를 낳으면 일단 출산하면 똑같은 복지 혜택을 줘야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여튼 지금 프랑스는 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67%가 된대요. 한국은 지금 뭐 비혼 자녀가 한 2.4%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지금 계속 법률 정비가 안 돼가지고 아마 홀트 아동복지 통해서 계속 밖으로 이제 애들이 수출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빨리 고쳐야 되죠. 그래서 그 요인도 프랑스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제 갈수록 이 고학력이 되고 문명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수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한 번 결혼해가지고 이거 이혼 한 번 하려면 뭐 그 어려움이 당하고 그러니까 요즘 뭐 저기 사람들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결혼하고 25년 되면 다시 재결혼을 제도를 농담 하고 그러는데 이 장수 사회가 90, 100살 살아니까 한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60년, 70년, 80년 살으란 말이냐. 이런 젊은이들 생각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헤어지기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동거제도가 이제 굉장히 발전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인 것이 확인만 되면 동거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한테는 복지제도 재택이 바로 즉시 똑같이 이제 실현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네 번째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 프랑스는 2003년도에 읍면동 우리나라 같은 읍면동을 이제 꼬뮌이라고 하는데 이 꼬뮌을 기초자치단체로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그 재정분권을 확실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꼬미운 자치정부가 기초단체를 해서 자치정부가 읍면동 마을자치정부가 돼버리니까 이 재정을 읍면동 그 마을자치정부가 그걸 그대로 써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 기르기 좋은 공동 육아 문제, 그 다음에 공동 노인들 돌보는 문제, 이 문제를 우리 마을자치정부가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걸 아이를 돌보고 노인을 돌보는 걸 요새 뭐 요양보험이 여러 가지 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여유가 좀 있으니까 나는 절반만 일할래. 그러니까 절반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를 그 조직해가지고 내가 노인을 젊은 시절에 노인을 돌본 걸 갖다가 마일리지를 쌓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노인이 돼가지고 간병의 도움을 그대로 마일리지만도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의 정책적인과 마을 단위에서 상호 보조 시스템이 이게 결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자치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 고독사 없고 그 양로원 갈 필요가 없는 마을 양로원이죠. 그러니까 고독사 없고 양로원 갈 필요 없는 노인이 행복하고 안심하는 노인 안심 행복 마을을, 그게 그 프랑스의 그러니까 꼬뮨 읍면동 자치정부를 만들게 된 것이 캐치프레이즈가 그겁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걸 우리나라도 지금 읍면동,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 하면 광역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읍면동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럼 헌법에 가야 돼요. 헌법을 개정해야 돼요. 근데 헌법 개정 않고도 그 지방자치법에 거기다 읍면동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헌법에 개정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재정분권, 국가 예산을 여기다가 그 읍면동의 그 재정을 대폭적으로 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제가 그 프랑스는 어느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이 가장 잘 된 나라가 이제 스위스인데, 스위스는 이게 읍면동 그를 이제 꼬뮨 뭐 개마인다라고 얘기하고, 지방정부는 칸톤이라고 하고, 이제 중앙정부 삼중 체제인데, 여기는 재정분권이 잘 돼가지고 읍면동의 국가 예산의 30%가 그 배당됩니다. 그 다음에 칸톤 지방정부의 예산의 40%가 배당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30%가 그 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관점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읍면동이 기초자치정부가 돼가지고 재정분권을 그 스위스 방식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670억을 30%에서 그걸 또 3,500개 읍면으로 나눠버리면 한 600억 정도가 됩니다. 읍면동이. 그럼 읍면동 단위에서 마을자치정부가 그 600억 정도를 뭐 마을대학, 마을병원, 뭐 마을 그 공장, 뭐 주택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 자치로 결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아이 기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 돌보는 문제도 저 주변에서 요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노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양로원에 보내는 거예요. 양로원 간다는 소리가 딱 그걸 가장 싫어하고, 들리는 순간 이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기 싫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노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로원 안 가는 게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되게 그 부모님을 돌보다가 이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휠체어 탈 상황 되면 양로원에 보내요. 어쩔 수 없이 자녀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존의 주택을 갖다가 만약에 그 아파트 단지에 만약에 25층짜리 아파트면 만약에 1층을 전부 그 1층을 갖다가 지방정부가 사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양로원 시스템 만들고 뭐 공동부엌 뭐 이런 거 커뮤니티 공간 만들고 아이 돌보는 어린이집 다 만들어 버리면요. 그 다음에 문턱을 다 낮춰가지고
그 휠체어 타고 자기가 혼자 사는 노인도 휠체어 타고 밑에 내려와서 양로원에서 그 받는 그런 그 서비스를 다 받아버리면 그 다음에 요새는 양로원 그 콘텐츠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뭐 하루 종일 양로원이 이제는 양로원이라고 하지 않고 숙취원이라고 얘기해요. 숙취원. 뭐냐면 아름답게 늙고 아름답게 멋지게 죽는 그러니까 웰 에이징, 웰 다잉을 학습하는 학교다.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로원이 죽을 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멋있게 늙고 아름답게 죽는 걸 배우고 그걸 학습하고 그렇게 그 재밌게 살다가 비록 휠체어를 타더라도 근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스위스가 30대, 40대, 30%로 재정분권을 한다 그러면 한국은 그렇게 가려면 뭐 오랜 세월이 걸리겠죠. 지금 이제 프랑스가 몇 대 몇으로 된지 제가 그거는 제가 그 정보를 입수를 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한국이 정말 그 자치분권 체제로 그렇게 간다면 재정분권도 역시 비례해서 그렇게 와서 정말 만약에 성남시가 만약에 읍면동을 전부 자치정부 마을 자치정부 체제로 만들어서 그런 정말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 그 노인이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일을 전면적으로 해나가면 이게 초고령화 문제하고 그 저출산 문제가 같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그 지금 가장 지금 그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 앞으로 그 자치분권 뭐 직접민주 자치분권 체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거 되려면 헌법도 개정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번 아마 통합돌봄 기본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이제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소위 이제 통합돌봄에서 이제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그 다음에 치매 이런 특수한 몇 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돌봄 비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 지역 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지역의 그 시민단체나 뭐 교회 이런 부분들이 머리 맞대고 그 문제를 하면서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또 지역의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잘 조직해서 이것들이 마을의 어떤 그 상호부조 시스템과 국가 복지 그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는 운동을 벌여나간다면 정말 성남 시민이 행복한 시민이 되겠죠. 아까 그 의장님께서 그 의장님 하실 때 정말 도로, SOC 이런 걸 잘 해서 정말 침수 없는 성남시가 됐다는 그 아주 자부심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미 이룬 성취고 앞으로 과제는 이 통합돌봄 문제를 어떻게 잘해서 정말 청년들은 나 성남시에서 그 아이 기르고 싶도록 만들고 노인들은 양로원 소 도살장 가듯이 그 양로원 가지 않고 마을에서 내가 살던 아파트의 제 1층에서 거기서 그런 사회적 서비스를 받으면서 공동체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말 죽을 때 마을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존엄하게 죽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화두가 됐는데 그거는 국가가 지금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읍면동을 마을 자치정부 만들 수 있도록 읍면동을 기초단체화하고 뭐 재정분권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하고 그건 이제 앞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재 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미리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100만 성남시대 포럼이 그런 걸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통합돌봄 기본법이 나왔는데 그 국가 정책과 자금을 가지고 시민사회 상호부수적인 문화와 조직 문화와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를 좀 계속 논의해가야죠. 이게 한마디로 지금 저는 지금 우리 저출산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건 그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한 여인한테 여인이 자궁이 망실되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을 공동체를 보통 사회적 자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망실이 됐기 때문에 출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어릴 때 팔남매인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돌 때까지 낳아놓고 돌 때까지만 길렀지 그 이후에는 어머니는 저를 돌보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돌봤고요, 누나가 돌보고 고모가 돌보고, 그것도 안 되면 마을 사람들이 밥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공동체가 아이를 기르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를 하나 낳으려면 정말 금수저나 은수저 집안 출신 아니면 꿈도 못 꿉니다. 일단 결혼해가지고 전셋집이라도 얻어야죠. 그 다음에 내가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드니까 맞벌이를 하게 되면 그 시부모나 친정어머니가 어린이집이 돌볼 수 없는 그런 시간대는 친정어머니라도 와서 돌보지 않으면 애를, 그런 시스템이 안 된 사람은 애를 낳을 생각을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공동체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마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요새 한국이 저출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그 인터넷 짤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그게 뭐 엄청나게 인기인데, 아프리카의 한 지식인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출산 문제 간단해. 니네들 공동체가 아작이 났어. 거기 그 표현에서 아작이 안 하고 한국은 공동체가 완전히 삭제가 되어버렸다. 그런 상황에서는 애를 기를 수 있는 사람은 금수저, 은수저 출신의 집안을 가진 사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빨리 이 부분을, 공동체를 재건하지 않고는, 마을의 시스템을, 사회적 자궁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고는 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가 앞에 뭐 다단계 보육수당을 주고 사회적 이민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비혼 자녀들한테 똑같은 복지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이지만 그걸 근본적으로 가능하겠다는 것은 읍면동 그 자치분권 체제를 만들어서 마을에, 읍면동에 마을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 저출산의, 그러니까 아이 기르는 문제와 노인을 돌보는 문제를, 그 다음에 통합 돌보 문제를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국가 복지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그 예산이 감당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굉장한 인간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과,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해요. 돌봄의 문제에, 돌봄 문제가 자본주의 돈벌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거 망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마을 공동체가 깨진 건 뭐냐면, 좀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제 따뜻한 생명자본주의가 이게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주 약탈적인 자본주의가 이 공동체에 침범해가지고 공동체를 아작을 내버리는, 그냥 각자 해체시켜가지고 각자 무슨 모래알 사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단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그 건설 주택 사업한 사람을 얘기 들었더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아예 건설을 할 때 아파트를 질 때 1층은 무조건 그 노인들이 하는 뭐 경로당, 양로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공동부업, 이런 걸 완전히 그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데요. 근데 한국은 어떻게 했냐면, 한국은 아주 그 부동산 투기 마피아들이 아주 악랄하다고 본 게, 그 용적률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윤을 많이 뽑아먹으려고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게 계속 여기 뭐 건축하시는 분들은 좀 제 말씀이 듣기 싫을 수 있지만, 어차피
이런 얘기를 듣고 반성을 하고 국가 정책적으로 반성하고 해야 돼요. 안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을 짓는 건 용적이고 라바리고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아무리 뭐 고층 아파트를 짓고 한다고 해봐도 청년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망하는 거죠. 그걸 생각해서 이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이게 뭐 무슨 조합 요새 뭐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는 그런 아파트를 빼놓고는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저기 소위 이윤율을 높일까 거기에 현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악나라 그러니까 아주 그 안 좋은 반생명적인 자본주의 그 시스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성찰하고 그때는 여기 이제 그 시의원 뭐 시 정책을 하시는 이제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뭐 전직 시의원도 계시는데 성남시 조례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 건설할 때는 빌라든 뭐든 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춰야만이 인허가를 해주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막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는데 5시간인데 5분인데 5분 동안 질의응답 좀 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막 얘기하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게 저거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젊었을 때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다는 박정희 대통령도 수로가 있어요. 그 양반이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 모면한다. 예? 무턱대고 나타보면 거짓골 모면한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걸 풍자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못 나게. 그때 난 사람들이 지금 사회 역분돼 가지고 이 나라를 좀 짊어지고 가는데 그때도 사람을 못 나게 만들고 낚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때는 좀 뭐 산하 제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극단적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산하 제한 정책을 쓸 때 그 여지를 남겨둬야 쓰는데 아예 여지 없이 그냥 극단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주민 자치회라든지 이런 그 정부 정책이 좀 이렇게 다 멈춰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동을 좀 자치분권을 해서 재정 투여도 하고 이렇게 좀 하려면 제가 볼 때는 현재 한국 사회 현실에서 국방적인 문제나 여러 이제 구조적인 이제 경직된 예산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꺼번에 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시기에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말씀하신 그런 읍면동 자치분권화가 된 시기 어느 정도 시기가 좀 될 건가. 현재 주민자치를 이제 막은 정권 상황을 좀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이상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공략해야 될 타이밍 그 목표가 뭐냐 출발점을 이제 만약에요.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차기 정권이 된다면 저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유럽 국가들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협동조합 조직률이 3%가 안 돼요. 근데 이 13%에서 15% 협동조합률이 조직이 되면 그 소비자 파워로 그 재벌들을 견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늘 어렵다고 재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가 발전해 그 빈부격차나 불평등을 줄인다는 거죠. 저는 무슨 공산주의처럼 평등사회 그거는 옳지도 않고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나라처럼 1대 9대 90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1% 아주 상위 1%와 그 다음에 9% 한 10%가 우리나라의 토지 자산을 96.4%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9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토지 이런 자산의 3.7%를 뜯어먹고 나눠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그 피케티라는 토마스 그 피케티라는 그 자본주의가 이데올로기가 쓴 그 양반 그 피케티 지수라는 게 이제 불평등 지수인데 지금 프랑스 혁명이 6.5에 프랑스 혁명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8.7을 오르래요. 그러니까 폭동이 진작 나고도 남아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떻게 되니까 폭동을 안 하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자살해요. 자살. 그러니까 저 세대만 해도 민주화운동 얘기하면서 혁명을 외치고 이랬는데 지금 아이들은 아마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처럼 팔남면에서 어릴 때부터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막 진치의식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보면 이 사회를 들어 엎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하나를 낳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에 있어 보니까 반지하에 사는 애들도요 그 어릴 때 막 이렇게 떠받들어가지고 소황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뭐 이재용이나 이 저기 반지하에 사는 그 아이 하나 낳은 애들은 의식은 똑같아요. 소황제 의식.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런 뭐 이렇게 뭐 한 사회를 이렇게 혁신하겠다, 뭐 조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롭게 바꾸겠다 이런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이 안 맞으면 에이씨 안 해버려. 그러면 나 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자살해버려. 자살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거 고치려고 자살해버리고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아마 협동조합청이나 협동경제부를 아마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광역시도마다 공공은행을 만들고 읍면동마다 마을기금제도를 줘서 한국은행에 있는 그 국가기재부에 있는 그 돈을 그 공공은행에 줘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그 협동조합 은행을 못 만드는 게 딱 막아놨어요. 그러면 협동조합이라는 게 만약에 한 100명이 10만원씩 내봐야 100명이 10만원씩 내봐야 그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면 한 1억 정도 100명이 10만원을 내서 1억을 만들면 거기에 공공은행 같은 데서 한 10억 정도를 대출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유치원이나 그런 양로원 이런 부분들이 다 사회적 경제나 협동조합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상호 부수적인 성격과 약간의 지속 가능한 경제, 그러니까 함께 굴러가는 협동조합 구조로 다 만들어버리면 굉장히 행복한 사회가 되는데 그걸 다 돈벌이로 이렇게 접근해버리면 사회가 굉장히 이제 삭막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정권이 될 때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협동조합청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광역시도별로 공공은행을 만들어서 그 공공은행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에 투자를 좀 해주게 하고 마을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로 이제는 위에서 내려놓기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기재부나 한국은행 이 돈이 지금까지는 재벌 우리나라 3대 마피아 손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전 곽상도 의원이라는 사람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으로 그 조작한 검사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게 그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런 걸 보면서도 이제는 분노도 안 해요. 어차피 저 새끼들 다 처먹었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무기력하게 이제 좌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자살하고 출산 파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애 안 낳고. 젊은이들이 우리가 차라리 노동조합 할 때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막 머리 두르고 막 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태업이 죽이는 거 태업이 뭡니까? 법 지킨다고 하면서 일 살금 살금 안 하고 일 중요한 거 다 빼놓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이 제품 불량분이 계속 많이 나게 해가지고 그 기업이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게 태업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자살하고 애 안 낳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회가 서서히 죽어가게 이제 망하게 하고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젊은이들이 야 니들 제발
막 혁명 좀 하고 막 데모도 하고 막 가도 시위하고 지랄 애명 좀 떨어라.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해요. 그게 진짜 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기 계신 젊은 노인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걔들이 우리 젊은 노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참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반성이 있도록 우리가 하지 않으면 걔들은 계속 자살할 거고 계속 애 안 낳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요즘 보면요, 저 교수님 말씀 전에 죄송하지만 요즘 그 개들 있잖아요. 개들 죽으면은 그 가서 저 돈 몇십만원씩 주고 해갖고 정식적으로 안 쓰고 산에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보시탕을 먹었잖아요. 보시탕 그전에 10,000원, 13,000원 하던 게 이제 20,000원, 25,000원 하도 젠대가 파고 그렇다가 막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그 저 젊은 애들 외국으로 저 수출해 간다 했잖아요. 대통령이 그거 받으면 저 막아서 못가게 우리나라도 해놓는데 안 하잖아요. 자기 저 부인한테 그런 거 안 맡기고 저 국민들한테 안 하려고. 애들은 나라면서 자기 스스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국민들이 다 믿어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해도 있으니까 백만 시대 포럼이 해서 일단 그 차기 정권이 들어설 때는 정부가 협동조합청을 제일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공공원에 많아서 우리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이런 일하는 일에 정부 재벌 손아귀에 가게 하지 말고 주민들 손에 오게 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런 일을 계속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죠. 그리고 목소리도 높이고. 저 한 말씀만 더 올리면요. 예. 공원에 오면 애기들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요즘 개새끼들밖에 없어요.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하고 남자애들을 가다 보면 한 40-50명 중에 한두 명, 여자애들은 많은데 한두 명씩 있는데 그런데 가지고 온 게 개새끼들밖에 없어. 2명, 3명씩 안고 오고 그하고 개를 갖고 오면 뽀뽀하고 다녀요. 근데 선생님 지금 그 가톨릭 교황 이름이 뭐더라? 현재 교황 프란치스 교황이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애를 낳지 않고 오히려 그 대신으로 개를 좋아하는 건 이거는 그 성서적으로 보면 이건 반인륜적인 거다. 그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도 교황님이 얘기하는데도 애들이 이거 듣나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 하나씩 해야죠. 방법이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백만시대 포럼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